본 방송은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연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대표입니다. 낮 기온이 36도, 37도,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겨울에나 안경에 성에가 끼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가끔 안경에 성에가 끼더라고요. 이상기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날씨의 변화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텐데, 자연이 보내는 작은 경고, 무조건 덥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반성을 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발연의 소담소담, 영탁과 김연자의 주시고라는 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연이 보내는 작은 경고, 폭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올여름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아래에만 살고 있다가 네. 또 이거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한데 하면서 또 밖에 한번 나가보면 또다시 에어컨을 켜고 네, 너무 더워서 실내에만 있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네. 저는 너무 더워서 이게 언제쯤 사그라질지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요? 이제부터 시작이긴 한데 엊그저께 이제 초복 지났으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에어컨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을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관리비 고지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걱정이 가장 크죠. 네. 저는 요번에 에어컨을 좀 바꿔서 네. 인버터로 바꾸셨어요? 네, 바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매일매일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오랜만에 그래서 전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에어컨과 관련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거 좀 있으신가요? 네. 제습으로 틀면 조금 낫다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전력 소비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좀 낫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버터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경발연의 소담소담에서는 그 달에 있는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근데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에어컨과 관련된 전기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네. 인버터형 에어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요. 예. 네.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휴대기가 출력을 줄여들어 음. 속도를 낮춘 채로 계속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네. 이게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기름을 덜 먹게 되는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번 켜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오히려 껐다 켰다 반복을 하면 다시 실외기가 강하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2시간 이내의 짧은 외출 시에는 끄지 않고 온도를 2, 3도 높여서 켜두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네. 쉽지 않아요. 네, 2시간 동안 나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인버터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안 끄고 간다? 네. 나 갑부 아닌데 네, 상상할 수 없죠. 가능할까요? 예. 그래도 그건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원을 켜고 끄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전력을 더 많이 이제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좀 경제적일까요?
일반 에어컨은 네.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네. 실외기 작동을 멈췄다가 온도가 오르면 다시 가동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실외기가 멈췄다가 다시 가동될 때 전력 소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냉방하고 끄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아까처럼 사용할 경우에 12시간 연속 사용 대비 전기요금을 약 7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인버터면 기본 온도에서 살짝 높은 그 온도를 계속 이렇게 켜주는 것이 좀 좋고, 그리고 일반 에어컨은 2시간 간격으로 틀어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에어컨 바람 세기와 방향 설정도 그 전기세에 좀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에어컨을 처음 켤 때 희망 온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강풍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약풍으로 줄여서 온도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방향 설정은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한가요? 예, 방향은 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 때문에요. 네.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찬 공기가 천장을 타고 순환하면서 실내 전체가 빠르게 시원해져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우리 식당 가면 보통 에어컨 바람 방향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 그렇네요. 겁니다.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습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료를 좀 절약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습 모드로 해놓아도 실외기는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 모드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가 있죠. 네. 습도가 낮은 날에는 제습 모드를 활용 시 전기 절약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실내 습도가 60% 이하일 때만 에어컨을 습도로 돌려야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만 사용하기보다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공기 순환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한여름에 이제 장마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제습기는 제습기대로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내 습도가 60% 이하일 때, 예, 그럴 때만 에어컨은 습도로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솔직히 에어컨에 있는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 청소를 잘해주면 냉방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예, 전기세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달 이상하게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싶다면은 제일 먼저 그 에어컨 필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제 경관련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좀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8월의 기념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이런 날들도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참 특이한 날들이 참 많아요. 네. 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월 13일 네.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었는데요. 네. 이런 날이 있었는지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 국내 왼손잡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남성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제 주변에 거진 여자분들만 있어서 예. 네,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왼손잡이가 몇몇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그러게요. 제가 본 거 안에서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왼손잡이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 네. 생활 속에서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것들이 좀 많죠. 있는지 우리가 좀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필기시에 이제 잉크 번짐, 이게 손이 이제 지나가면서 잉크 글씨 새겨진 부분들이 이제 번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그거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한 글자 쓰고 옆으로 그렇죠. 넘어가면서 왼쪽에서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왼손잡이가 쓰게 되면 이제 그 글자를 이제 비비면서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그쵸, 있으니까, 그쵸.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글자가 또 번질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급식 이제 받을 때 네네. 그 줄 서서
이제 받을 때 식판 위치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른손잡이로 거진되어 있죠. 그 식판이 오른쪽에 이제 수저하고 네. 그 저기 젓가락하고 이렇게 예.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먹으려면은 왼손으로 예, 이제 그렇죠. 옮겨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컴퓨터 마우스 버튼도 네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아. 가위도 이제 오른손잡이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가위도 좀 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이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왼손잡이에게는 때로 이제는 불편함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거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혼났던 그런 때도 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왼손으로 글씨 쓰다가 네.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고 네. 예,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은 저는 왼손은 안 쓰고 오른손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네네. 많이 쓰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네네. 그런 걸 물어봤어요. 어머니 왼손으로 계속 쓰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오른손을 지금이라도 습관을 들여서 쓰게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살면서 있을 테니 되도록이면 오른손잡이로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씨는 예전에는 자꾸 펜만 잡으려고 하면 왼손으로 잡아서 뭔가를 끄적였는데 이제는 오른손으로 잡아서 글은 씁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손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있는 걸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진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왼손잡이는 덜 똑똑하거나 서툴다. 예. 이게 사실일까요? 아유,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왼손잡이는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기는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능, 창의력, 운동 능력과 같이 손잡이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제 친구도 솔직히 예, 예. 왼손잡이인데 운동 굉장히 잘하거든요. 공부도 예. 굉장히 잘해요. 네. 실제로 스티브 잡스나 오바마 등 수많은 왼손잡이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쵸. 예. 예. 그 한간에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더 천재라는 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네. 왼손잡이는 지저분하다.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관념은 좀 일부 중동이나 인도 같은 문화권의 위생 관념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씻고 닦을 때 많이 쓰는 손은 뭐 오른손, 왼손은 더러운 손으로서 네. 이제 화장실 손으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장소나 식사 자리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좀 차별적 인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무슨 화장실 갔다 오면 똑같이 손 닦는 건 똑같잖아요. 네. 누가 한쪽만 손을 닦았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편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왼손잡이는 운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이것도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던 이야기인데요. 네. 왼손은 불길하고 왼손잡이는 운이 나쁘다고 여겨져 왔던 것 같아요. 진실은 단지 문화적인 미신일 뿐인데 네. 실제로 연구나 통계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궁금해요. 예,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의 근거로 왼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옛날 무심코 한 그 한마디가 예, 예, 100년, 2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잘못된 정보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의 약간의 고정관념 뭐 이런 네. 느낌으로도 내려왔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있다고 해요. 그 왼손잡이는 글씨를 잘 못 쓴다. 이것도 편견일까요? 물론 제 생각에도 편견 같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오른손잡이들이 많다 보니 네. 그중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네. 생각해 보면
오른손 기준의 필기 환경이 아무래도 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쵸. 연필 같은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오른손이 잡기 편하게 나와 있을 네. 수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왼손잡이들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해가 생기고 근데 더 큰 편견은 왼손잡이는 부모 탓이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이게 유전과 좀 관련이 좀 있나요? 손잡이는 이제 유전과 무관하지 않다고는 해요. 네네. 그런데 유전자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그래서 이제 결정돼요?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뇌발달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 위인들 중에 왼손잡이 인물이 정말 예. 많다고 아까 예.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네. 글씨를 왼손으로 쓴 대표적인 창의형 천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베토벤. 네. 베토벤도 이제 왼손잡이였지만 피아노와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농구계의 전설이지만 왼손잡이였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네. 톰 크루즈, 마릴린 monroe, 줄리아 로버츠 같은 배우들도 왼손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쁜 여인들은 왼손잡이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왼손잡이를 배려하는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생활 곳곳에서. 대표적인 곳이 좀 있죠. 네. 저희가 많이 가기도 하는 네네. 이제 골프 연습장 네네. 에서도 왼손 타석이 이제 따로 곳곳에, 마련돼 있죠. 예, 별도로 마련돼 준비가 있고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왼손잡이를 이제 배려하는 배려해서 이제 공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왼손잡이용 타공된 네. 볼을 또 준비하고 네. 있더라고요. 하우스볼을.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 왼손잡이, 그러니까 한 모임에 왼손잡이가 2명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 4명에서 이제 식당을 자주 가는데 가서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있죠. 예, 예. 왜냐면 그분들에 예. 대한 배려석으로 네. 네, 저희가 항상 앉고 같이 옆에 파트너로 되어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예, 그렇게 서로 알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과거에는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편을 겪고 잘못된 시선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들이. 하지만 지금은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의 일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왼손잡이 하나의 다양성이다라고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경발염의 소담소담,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패닉이 부릅니다. 왼손잡이. 경발년의 소담소담 8월의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8월 15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8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예. 네. 그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네. 1930년대에서 1945년 일본의 침략 전쟁 기간 중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에게 성적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약 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인데 심지어 당시 나이 13살에서 14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간호사를 모집한다, 군 관련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동원이 됐는데 신체적 학대도 심했고 반복적인 성폭력이나 그에 따른 또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게 보냈다는 증언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전쟁통의 이제 성의 노예로,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리나라로 송환 조치가 없이 버려졌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간혹 고향으로 돌아와도 침묵과 수치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하죠. 네. 네. 당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은
또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가지고 네. 그리고 가족들도 외면한 피해를 받는데요. 음. 또 의료 접근 부족이나 2차 피해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이제 뉴스나 아니면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제 기리는 기념관이 수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네.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옆에 네. 용담 안점순 할머니의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용담 안점순 어르신은 14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의 사년을 견디셨는데요. 네. 18살에 해방을 맞아서 19살이 되어 1946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힘든 시간을 보냈고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해 2018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양력을 보면 네, 고향은 서울 마포구예요. 네, 네. 그런데 기념관이 수원에 있거든요. 네. 나름의 이유가 좀 있겠죠? 예, 나름의 네. 이유가 있죠. 네. 출생지는 마포구지만 지난 1992년부터 2018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수원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수원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고요. 네. 이 기념관이 의미 있는 것은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 명의로 전시관을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아, 세계 최초예요? 예, 네. 세계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전시관이 어떤 곳일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옛날 곡식의 무게를 달았던 저울 있잖아요. 네. 예, 그 옛날 저울이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카펫 네. 위에. 네. 예. 의미가 있겠죠, 나름대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네.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곳이 바로 저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좀 살집이 있거나 네. 몸무게가 나가는 여자들을 음. 트럭에 실어서 위안부로 끌려 데려갔기 때문인데요. 위안부 여성들에게는 이 저울이 한많은 저울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에 가서 예. 예, 그 순간에 이제 위안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게 되는 건지 네, 예, 그렇게 결정도 결정이 되는 된다라는 거고. 거네. 근데 무슨 사람이 곡식도 아니고 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인권이 없다는 거죠. 이 당시에. 네. 그래서 물자로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예, 그렇죠. 그런 예.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가 네. 어르신들이 단 며칠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옛일인데 너무 그 기억은 생생하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예.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픈 글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 정도 좀 계신가요? 네, 현재 올해 97세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총 6명입니다. 6분밖에 안 계세요. 네. 아, 한국 법원은 최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인의 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을 정말 원통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좀 가능할까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드는데 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그 피해자 생존자들이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 지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한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념을 하게 만든 이유가 좀 있겠죠. 예, 네. 아무래도 이분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6명의 생존자들이 흡족해 할 만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이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6명의 어르신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릴 수 있게 일본에서 깊이 있는 좀 사과와 보상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니 부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념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날도 있어? 라고 좀 놀랄 만한 날입니다. 바로 국제 복권의 날입니다. 혹시 이런 날 있는지 아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더욱이 국제 복권의 날이라니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 날을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굉장히 바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복권이 미국하고 우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국제 전국에 다 있나 봅니다. 네. 예, 세계에 다. 예, 네. 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 그래요? 유행처럼 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중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몰랐어요, 예. 저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복권을 좀 자주 사시나요? 저는 뭐 거짓 안 삽니다. 거진 안 사세요? 예, 그리고 당첨이 한 5천 원짜리 이런 거 당첨이 돼도 네. 보통은 돈으로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냥 기부하는 느낌으로 네, 사고 있습니다. 예. 찾지 않아서 그냥 예. 찾지 않아서 그냥 무효가 되더라도 좋은 곳에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찾지는 않습니다. 간간히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문변은 어떠세요? 저는 뭐 쉽게 말해서 좋은 꿈을 꾸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어떤 돼지 꿈이나 아. 흔히 똥 꿈이나 아. 아니면 대통령 꿈을 꾸면 진짜요? 예 복권을 샀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꾸세요? 간혹가다 꾸요. 2, 3년 만에 한 번 꾸는 것 같은데. 그럼 2, 3년 만에 한 번씩 복권 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면 거의 1등 꿈 아닌가요? 꿈은 1등 꿈인데 1등 당첨되신 적 있으신가요? 2등도 안 돼봤어요. 저는 매주 5,000원씩 로또 한 잔씩 네. 투자하시는구나. 예. 네, 사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당첨된 게 5만 원까지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최고의 당첨자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이렇게 저도 그 복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국제 복권의 날이라 있다고 하는데 왜 네. 이런 날이 기념일로 지정됐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이런 날이 왜 복권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됐을까? 아무래도 복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인식 변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복권이 그냥 사행성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돈도 찾지 않으신 분들 있다니까. 네. 그런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좀 조명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복권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장의 희망으로 대표되는 복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단순 도박이 아니라 복권은 공공기금 조성 수단으로 좀 재조명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복권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이나 뭐 예술, 체육 분야의 지원 같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복권은 언제부터 좀 생긴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중국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때 캐노 형태의 복권이 만리장성 건설 자금 마련에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와, 중국은 다르다. 예, 역시 중국은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에도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물품 복권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기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 지방에서 공식 복권이 운영되었고 그 복권 운영된 자금으로 공공시설 자금으로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귀족들의 그 물품 복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특히 귀족들이 주최한 만찬이나
축제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무작위로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벤트. 예, 이벤트처럼 네. 사용을 했던 거죠.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오늘날 복권의 추첨 개념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파티나 축제 자리에서 각 손님에게 번호나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이나 타일을 나눠주고 주최자가 준비한 선물을 이제 추첨으로 증정하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미와 사회적 명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종교 행사나 공공기금 마련 목적으로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 복권 사업이 좀 시작이 됐나요? 국내 첫 복권 사업은 1969년 정부 주도로 발행된 올림픽 복권이 시작이었습니다. 주택 복권이 아니었고요. 네. 네. 지금은 주택 복권인데. 네. 근데 1970년 아시아 경기 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체육진흥 복권, 주택 복권 등 이제 다양한 복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또는 네. 2002년 12월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벌써 그러면 한 23년? 그렇네요. 오래됐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20년대는 아까 말씀하신 주택 복권이나 연금 복권, 네. 즉석식 복권 이렇게 다양한 복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복권을 좀 자주 산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제가 복권 사면 또 한탕주의 하는 거야. 도박하는 거 엄마? 그러면서 많이 놀려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단다. 네. 복권을 삼으로써 이제 기부도 할 수 있는 거란다라는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좀 다르진 않죠. 맞죠. 네네. 예. 단순한 이제 한탕주의 도구가 아닌 네. 공공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금 복권이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네. 복권 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문화, 복지,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또 시민 누구나 이제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기부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권을 사고서도 당첨이 됐는데 이제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럼 복권의 수익의 몇 퍼센트 정도가 복권 기금으로 좀 사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예, 복권 수익의 한 약 42% 정도가 복권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예, 저소득층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진흥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체육진흥 어떻게 보면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학생체육, 지역체육시설을 뭐 건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난, 재해 복구에도 긴급 구호자금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공익사업으로 해서 사회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 아니면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 등 실제로 복권 기금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곳에서 좋은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부의 성격이 더 큰 거죠. 네.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복권은 당첨돼서 우리가 진짜 10년, 20년을 열심히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이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당첨. 예, 복권은 당첨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 정말 행복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에 한번 국내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복권 당첨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62%가 당첨 후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고 해요. 6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 그럼 38%는 불만족스러웠나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28%가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그나마 네. 다행인 건 41%는 네.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은 60%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 정말 궁금한데요. 고민을 근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첨 후 생활이 만족스럽다라는 분들이 62% 정도밖에 안 네. 된다라는 게 돼도 뭐 그렇게 큰 행복은
혜택을 누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건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네. 3년 내의 파산율이 약 33%라고 합니다. 저 그 이유 좀 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네. 그 복권에 당첨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 상금을 1억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아, 예. 네. 근데 그 집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예. 갔는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 예. 그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 분이 복권에 당첨된 게 한 5년 전이었으니까 예. 아이가 한 5살 때 정도였던 거죠. 네. 근데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방 하나에 비싼 메이커의 그 면티가 깔별로 있는데 색깔별로 있는데 오. 그게 진짜 딱 5살용인데 입지도 않고 택이 그대로 붙여 있는 예, 그런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구매를 하셨나 보요 네, 그 네. 당시에 그냥 사서 그냥 쟁겨 놓으신 예. 거죠. 그러니까 살 때만 기쁘신 거고, 예, 그걸 입으면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까지는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예.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쵸. 예. 그래서 빚은 빚대로 그대로 있어요. 어쨌든 네. 뭐 과소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네.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예. 그 미국 파산율에 대한 이유를 보면 네. 지출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신뢰 관계가 붕괴됐고 금전 요구가 증가하면서 파산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권 당첨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첨 직후가 가장 행복했고 그 이후엔 오히려 외로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돈이 생기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 부분이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권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제가 두 분께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둘 다 복권을 안 산다고 하니까 이 질문하기 되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번 예. 이 저희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월 한 10,000원 정도? 금액을. 예. 제 예. 생각에는 한 월 10,000원 정도 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매 시점이나 구매 이유를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복권 하나 사서 가슴에 넣어놓고 다니면 뭔가 네. 왠지 뿌듯하고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그것 때문에 사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네. 합니다. 약간 네. 꿈도 꿔보고 뭐 이상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네. 뭐 네. 그런 일들도 있어서 숨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권은 단지 운에 맡기는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희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도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갈게요. 왁스가 부릅니다. 머니.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8월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이고요. 그리고 2025년 양력으로는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월 29일만 들었을 때는 모르겠죠. 전혀, 예, 네. 몰랐다가 음력으로 7월 7일. 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7월 7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칠석이 뭐지? 뭐 견우와 직녀 이야기 뭐지? 뭐 어디선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어보긴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그러면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뭐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네. 있죠. 뭐 보통 이제 견우와 직녀까지는 알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보통 이제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있는 날이 7월 7석인데요. 네. 하늘의 옥황상제의 외동딸 직녀. 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배를 짜던 소녀였고요. 네. 그리고 소를 치는 청년 견우. 네. 이 둘이 어느 날 사랑에 빠져 네. 일손을 놓자 네. 옥황상제가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을 은하수 양쪽으로 떨어뜨려 놓는 벌을 줍니다. 아. 예. 떨어져 있어. 예. 일 좀 해. 예. 네. 이게 벌을 받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슬플 거 아닙니까? 네.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이제 옥황상제님께서 한번 봐준 게 네. 7월 7석 이날 하루만은 너희가 만날 수 있게끔 까마귀와 까치들을 시켜서
오작교 다리를 놓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네. 그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견우와 직녀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슬퍼서 아, 많이 울어서 이렇게 비가 온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그럼 칠성날은 그 사랑의 오작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이라는 건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7월 7석은 단순한 로맨스라고만 하기에는 좀 아쉽고요. 네.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1년에 단 하루 네. 하늘도 허락한 사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다리까지 생겼다는 설정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날 장거리 연애, 네. 가족 해체, 네.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기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서로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네.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거,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 네. 이런 날을 기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칠성날에 예.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은 아닌 거죠. 아, 예. 그래요? 노력하는 어. 노력으로 또 예, 이어져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예. 아. 차 대표님의 이런 목소리 톤과 적극성을 네. 칠성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 보네. 네. 그렇죠? 제가 네. 지금 숨겨놓은 사랑꾼입니다. 아, 예. 네. 이게 네. 아무래도 요즘은 자신만의 이익을 따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네. 정성을 들이고 기다림을 네. 갖고 네. 이런 미학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칠성날에 또 정성과 네. 기다림까지 나오는가요? 어떻게 네. 보면 부부의 날보다도 더 낭만적인 날이 칠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우리 고유의 사랑의 날로 자리매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7월 실석을 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지 안 않았는데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날이에요. 네. 하물며 한국판에 뭐 발렌타인데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꼭 네. 필요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마다 칠석을 기념해서 부부 네. 금슬, 네. 연인의 사랑을 기원하는 행사도 있고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신혼부부가 함께 음. 칠석 재단을 차려 정성껏 기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 아. 우리 하지만- 사랑 평온하다 또. 예. 네, 하지만 칠석은 연인이나 부부들에게 사랑과 인내, 뭐 재회 상징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 농경 사회에서는 농작물의 풍요와 그 결실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죠? 네. 네. 조선시대에는 칠성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람들은 이제 대문에 칠석을 붙여 음. 애군을 맞고 네. 하늘에 제사를 올려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네. 견우와 직녀가 모두 음. 소를 이끌고 바느질을 하면서 손재주를 또 상징하기도 했었나 봐요. 네, 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는 손재주가 늘어나서 손재주를 좀 갖게 해줘서 바느질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원도 드렸다고 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성균관 여생들에게 과거를 치르게 했고요. 아, 칠성날. 예, 7월 네. 칠성날. 예, 그리고 여자들은 바느질 솜씨를 시험하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축제였네요. 축제. 예, 나름의 축제였고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네. 예,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밀전이나 그날에 밀전이나 밀국수, 뭐 밀떡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저는 팥죽은 동지에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팥죽도 끓여 먹고 막 그랬다고 해요. 애군을 이제 네. 뜯기 위해서. 네. 그 칠성날에 또 잡기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풍요와 결실을 기원하는 거죠. 아니, 칠석이라는 날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요. 이런 게 소담소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칠석이라는 날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곤 했었는데 그동안 알고 보니 의미 있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관례는 소담을 통해서 칠석의 의미까지 좀 짚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오늘 네. 방송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정말 좋았고요. 네. 오늘 7월 칠성날 밀전이나 밀국수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왠지 밀전에 막걸리 한 잔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 너무 더워요. 더울까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더워요. 밑에서 에어컨을 위로 올리고. 예, 네. 대류 현상을 만들어가면서 네. 저는 아무래도 우리 JK가 네. 또 그런 JNK가 안부가 궁금하게 됐는데요. 7석인데 네. 함께하면 좋은데 이런 상봉을 의미하는 네. 의미로 JNK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JNK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좀 많이 나으셔서 네. 이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경발년의 네 식구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디고의 여름을 부탁해를 들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